1980년 8월 18일 새벽 4시경 중국 산둥성 빙저우시 시내에 장을 보러 온 한 노인이 겸사겸사 자기가 키우는 가축에게 여린 풀도 좀 베어주려고 장을 다 보고 잠깐 장터 근처 풀숲으로 낫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풀숲으로 들어갔는데 마른 우물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 우물이 있었구나. 그래서 무심코 그 우물 안을 쓱 들여다보게 되는데 저거 뭐야? 우물 안에 인형이야 뭐야? 사람 시신이. 당시 그 우물은 직경 2m 정도의 우물이었습니다. 놀란 노인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 우물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알몸 상태의 여성으로 머리는 동쪽을 향해 팔 다리는 완전히 말려 있었고 머리는 물에 잠겨 있었고 특이한 게 바지? 남자 속옷 같은 걸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나이대는 한 17살 정도 어린 걸로 추정됐는데 시신 상태가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사망 직전 엄청 두들겨 맞은 것처럼 입술 다 터져 있고 얼굴, 입 안까지 멍이 들어있어. 거기다 목에는 졸린 흔적과 더불어 무언가 뾰족한 걸로 베인 듯한 상처까지 2개가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상했던 건 눈이에요. 눈이 감겨져 있었는데 이 눈 주위가 퉁퉁 부어가지고 열상까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꺼풀을 딱 들어보니까 뭐야? 눈알이 없어. 눈 속 안구가 뽑혀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 어깨, 허벅지, 배 등등 몸 대부분은 압박과 몸부림으로 인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 어린 소녀를 때려 죽이다 못해 눈알까지 빼갔냐? 경찰은 아무래도 이 여성 사망 직전 성폭행을 당한 걸로 추정했습니다. 그녀의 직접적인 사망 사인은 목졸림과 목베인. 정말 잔인한 새끼죠. 죽이다 못해 눈알을 빼? 눈을 빼다 못해 알몸으로 시신을 갖다 버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바로 같은 날 오전 10시경 중요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저희 직원이 어제 저녁부터 연락도 안 되고 오늘 출근도 안 하고 집에도 없고 뭔가 이상해서요. 류홍이라는 18살 소녀가 실종됐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동료들 말로는 류홍이 실종 직전 자기들한테 나 17일 날 정오쯤에 근처 이모댁에 갔다 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게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류홍 17일 날 정오쯤에 이모댁에 갔다가 그날 저녁 야간 작업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류홍 출근을 안 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녀가 살고 있는 기숙사까지 찾아가 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숙사에도 없어. 그래서 다음날 18일 아침 일찍 직원들이 퇴근하자마자 류홍의 이모 집까지 찾아갔었대요. 이모, 혹시 류홍 안 왔었어요? 그랬더니 이모 왈, 응? 류홍? 우리 집 안 왔는데? 류홍은 분명히 17일 정오에 이모 집에 갔다 와야 된다고 했는데 안 왔대.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순간 뭔가 이상하다 느낀 직원들이 18일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경찰은 바로 시신 확인을 위해 여직원 몇 명을 데리고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이 여자가 류홍 맞습니까? 그랬더니 여직원들이 막 울기 시작. 네, 맞아요. 조사 결과 류홍은 18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류홍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꾸미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뻐. 항상 화려하게 옷을 입곤 했지만 엄청 예의 바른 여자였습니다. 그 누구 하나 그녀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돈에 얽혀져 있는 사람이나 남자친구 혹은 스토킹 혹은 기숙사 내 원한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점은 분명히 류홍은 실종 전 동료들한테 17일 오전 이모 집에 들렸다가 저녁 야간 출근할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종 후 이모에게 물어봤을 때 이모는 응? 류홍? 우리 집에 안 왔는데? 왜 류홍은 이모 집에 안 갔던 걸까요? 이모 집에 갔다 온다며 왜 안 갔어? 뜬금없이 이모 집이 아닌 외딴 우물 속에서 발견됐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추정했습니다. 류홍이 일부러 동료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지. 애초부터 이모 집에는 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동료들한테는 이모 집 들렸다가 야간 출근할 거야 해놓고 정작 사실은 다른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던 거죠. 혹은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살해당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류홍이 진짜 이모 집에 가려고 나온 거예요. 살살 걸어가다가 중간에 지인을 만난 거지. 그 지인이 예를 들어서 류홍 어디가? 우리 집에서 밥이나 먹고 가. 이런 식으로 꼬드긴 거지. 이에 류홍 그럴까? 그렇게 지인과 어딘가로 향했고 거기서 돌변한 지인에 의해 강간 살해당한 게 아니었을까. 경찰은 여러 가지를 추정해 봤을 때 대낮에 살인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낮에 납치를 했을 리는 없고 일면식이 있는 류홍의 지인이 어떤 꼬드김을 해서 류홍 스스로 함께 살인 현장으로 이동, 거기서 사건이 발생한 걸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범인 류홍과 일면식이 있는 지인의 소행이다. 범행 장소 또한 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실종되고 바로 다음날 시신이 발견된 거니까. 죽이고 바로 근처에다가 묻은 듯한. 이것저것 조사하던 경찰은 우연히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류홍이 이모 집을 간다고 했던 17일 이모 집으로 가던 그쯤에 같은 방향으로 농장에서 물건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차의 운전자가 장이라는 남자, 류홍과 동창생이라는 겁니다. 순간 뭔가 경찰 촉이 딱 온 거예요. 장은 자신의 형 그리고 형수님과 살고 있었습니다. 장이 일 때문에 차를 타고 차를 몰고 가다가 앞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류홍을 발견한 거지. 야, 어디가? 안녕? 이모 댁에 가던 류홍을 만났고 이때 장이 뭔가를 꼬드긴 거지. 그래서 류홍이 장씨의 차를 탔고 이모 집으로 가다가 방향을 틀어 장씨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 어딘가는 이 장씨의 집일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만약 이 둘이 장씨의 집으로 갔다면 이날 장씨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네? 왜? 그 시각 형수와 형은 모두 직장에 있었을 시간이니까. 장씨가 어떻게 꼬드겨서 이모 집으로 가던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고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죽인 거 아니야? 그래서 경찰 바로 이 장씨의 집을 수색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이에 이번에는 경찰 장씨가 17일 물건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류홍을 만나지 않았을까 추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씨가 17일 물건을 배달했던 그 업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그날 장씨 계속 혼자 자기 사무실 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품을 배송하고 바로 그냥 돌아간 게 아닌 물품 배송하고 자기네들 업체 쪽에 몇 시간을 더 남아 늦게까지 일을 했다. 알리바이가 확인된 겁니다. 류홍이 실종된 시각은 아무래도 저녁이 아닌 낮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시간이 안 맞죠. 회사에 있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장씨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진범은 누구인 걸까? 경찰의 수사는 한동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경찰은 류용의 직장 동료로부터 중요한 말을 듣게 됩니다. 류용이 일을 하면서 종종 가슴 답답함 같은 걸 많이 호소했었어요. 그때마다 공장 의무실 의사인 딩쟁민한테 병가증을 발급받으려고 자주 상담,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류용이 딩쟁민 너무 잘생겼다고 애인도 없다고 하던데 하면서 관심을 표현하곤 했었어요. 단서가 없어 너무 깝깝해했던 경찰에게 이 말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공장 의무실 의사인 딩젠민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8월 17일 그의 활동, 딩젠민은 23살로 그야말로 엄친아였습니다. 조사 결과 딩젠민은 16일 밤 12시 야간 근무를 시작해서 17일 오전 8시에 퇴근했습니다. 17일 이후 뭐 했어요? 네? 내내 집에서 잤는데요. 그는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았고 따로 집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는데 와, 딱 이 딩젠민의 집이 시신이 발견된 곳과 굉장히 가깝네? 5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와, 뭔가 썩은 내가 펄펄 난다. 경찰은 바로 딩젠민 집을 급습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문에 들어서자마자 경찰은 바로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딩젠민의 침대를 딱 봤더니 거기에 닦아낸 혈액 얼룩과 닦지 않은 혈액 얼룩이 딱 그냥 거기에다가 침대를 딱 들어 올렸더니 밑에 나무 상자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걸 딱 열어봤더니 여성용 시계에다가 머리핀, 머리끈 이거 확인해 보니 다 류용이 쓰던 거네. 류용 시계와 머리핀 등등이 왜 네 집 침대 밑에서 나오냐 이 새끼야. 거기다 한쪽 찬장 그냥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맨 위 찬장 그 천장 쪽을 손으로 쓱 해보니까 뭔가 잡혀. 뭐야 하고 보니까 피 묻은 메스와 가위 같은 게 이걸 왜 안 보이게 찬장 천장 쪽에 숨겨놨을까. 이 모든 것만으로도 이곳이 살인 현장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딩젠민은 순순히 강간과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범인이 잡힌 후에 함께 일했던 공장 사람들, 딩젠민의 지인들 다 엄청 놀랬대요. 왜냐면 그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순하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거든. 집도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고 거기다 얼굴도 너무너무 잘생겼어. 여자들이 엄청 좋아할 만한 그런 남자가 뭐가 아쉬워서 강간을 하고 죽인 건지.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그렇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딩젠민, 그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은 미친놈이었습니다. 뭐 여자야,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지, 성관계 하려면 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좀 특이하게 하고 싶어. 억지로 강간하면서 느껴보고 싶고 때리면서 느껴보고 싶고 여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흥분하고 싶고 이런 놈인 거예요. 그는 3개월 전인 5월부터 해당 공장 의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류용을 예의주시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왜? 나름 이쁘고 애가 단순하고 멍청하니 내가 휘두르기에 괜찮을 것 같거든. 그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8월 17일 낮 12시에 퇴근하고 쉬다가 담배를 사러 잠깐 나왔는데 그때 우연히 류용을 보게 된 거예요. 예의주시하던 애가 저기 서 있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류용 여기서 뭐해요? 앞서 그랬잖아요. 류용 원래가 잘생긴 딩쟁민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상태였다고. 그런 남자를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활짝 웃었죠. 좋아하는 듯한 류용의 모습에 딩젠민은 바로 말합니다.
바쁘지 않으면 여기 근처가 우리 집인데 커피 한 잔 하고 갈래요? 이 말에 류용은 좋았습니다. 왜냐? 잘생겼으니까, 호감이 있었으니까. 이거 뭐야? 썸이야? 아, 그럴까요? 막 친하진 않았어도 그래도 병가증 문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친분은 있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를 따라 집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집으로 딱 오자마자 팅젠민 말합니다. 나랑 플레이하면서 놀래요? 딱 까놓고. 아니 갑자기 좀 이상한 플레이를 하면서 자자고 하니까 얼마나 놀래요. 바로 류용. 싫어요. 거절하자 바로 그는 류용을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강간했습니다. 팅젠민은 너 오늘 까발리면 죽는다.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류용도 만만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네가 날 죽여? 내가 혼자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내가 너 고소할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이 말에 팅젠민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나 의사 직업하면 모든 게 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것이 경찰에 신고하고 이리저리 다 까발릴 거라고 협박을 하네. 얘 입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뭘 어떡해. 죽이는 수밖에 더 있어? 그래서 목을 조르기 시작.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 류용의 입에서 막 하얀 거품이 나오기 시작하네. 아이씨 더럽게 씨. 그는 바로 침대 위에 있던 바지를 집어 류용의 입에 지지겨 이렇게 막 꾸겨꾸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혹시나 안 죽었으면 어떡해. 확인 사살로 목까지 쇠꼬챙이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두어 번 더 찌릅니다. 류용이 죽은 것을 확인한 후 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던 팅젠민의 머릿속에 갑자기 누군가 한 말이 쓱 스쳐 지나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으로 본 이미지가 눈에 남는데 경찰이 카메라로 촬영하면 이런 죽은 자의 마지막 이미지가 찍혀서 언제든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대. 그 생각에 그는 서둘러 자신의 메스와 집게를 꺼냈습니다. 그리곤 류용의 눈을 빼버린 거예요. 마지막 자신의 이미지가 남지 않도록. 그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강간하고 죽인 걸로 모자라 시신까지 훼손하고 알몸으로 우물에 버리면서 무고한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와, 그 눈알을 뺄 때 그 살인마의 표정과 그 손으로 막 눈을 이렇게 만지고 하면서 뽑아내는 그 모습이 상상하면 안 되는데 너무 악마가 따로 없지 않나. 당연히 재판부는 팅젠민의 수법은 잔인하고 악질적이며 성범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어떠한 감경도 해줄 수 없다. 고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땅땅땅. 너무너무 잔혹하죠. 눈알. 그래서 오늘은 1980년대 중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